달은 그저 황량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달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계 도선인 에라로는 2009년부터 달 표면을 스캔하며 다양한 각도의 달 표면 사진을 초고해상도 촬영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달의 전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달 표면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모습들과 그동안 수많은 음모론을 낳은 아폴로 착륙선의 실제 흔적들, 그리고 최근 달에서 가져온 토양 샘플에서 놀라운 발견까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까운 이웃 달에 대한 흥미로운 달의 실제 모습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이 사건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기도 하였죠. 바로 달 착륙이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성조기가 바람에 날리듯 흔들린다, 17톤짜리 달 착륙선은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는데 암스트롱의 발자국은 너무나 선명하다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며 음모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달 정찰 궤도 탐사선 에라로가 촬영한 사진에서 54년 전 착륙 장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라로 탐사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아폴로 착륙 지점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히 더 흥미로웠습니다. 에라로의 에라로시와 같은 정교한 영상 장비들은 달 표면의 상세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수년간 에라로는 아폴로 착륙 지점을 돌며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에라로의 발견은 아폴로 미션과 관련된 음모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라로가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들은 달 탐사 우주인들이 남긴 장비와 구조물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달 착륙에 대한 의구심을 한방에 불식시키기도 하였죠. 잘 알려진 대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은 고요의 바다 남쪽 지점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착륙선이 남긴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며 아폴로 11호가 남긴 자국 외에도 다양한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사 측은 달 표면 위에 있는 가족 사진 한 장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 이미지 보관소에 묻혀있다 세상에 공개된 이 사진은 1972년 아폴로 16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찰스 듀크가 달 표면에 놓고 온 것이었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이 사진 뒷면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외계인을 위해 행성 지구에서 온 우주인 듀크의 가족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때로는 신비롭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 그 광활함을 직접 마주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죠. 이 질문은 바로 사진 속 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969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며 인류가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남긴 사건이었죠. 그 위대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 뒤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던 반짝이는 별들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그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음모론자들은 혹시 이 모든 것이 할리우드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가짜가 아니냐며 달에는 분명 대기가 없어 당연히 지구의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아폴로 사진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륙이 가짜라는 증거라며 사람들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져만 갔죠.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은 별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사진들이 진짜이며 이 사진의 배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음모론의 증거일까요? 이 사진들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는 왜 이 사진들에서 별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1984년 2월 7일 5명의 우주비행사가 챌린저 우주왕복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최초의 무구속 우주 유영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이전의 모든 우주 유영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안전선으로 우주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캔들리스가 제트팩을 착용하고 발을 내디디며 외쳤습니다. 일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약이다 말하며 우주선 밖으로 발을 내디뎠죠. 조종사인 로버트 깁스는 기내에 있던 카메라를 꺼내 이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찍은 가장 유명한 사진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이 사진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우주에 있어야 할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메라의 잘못도 아니었죠. 솔직히 이것은 정말 직관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핵심은 카메라 노출에 있었습니다. 아폴로 시대의 카메라는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와는 달랐습니다. 빛에 민감한 필름을 사용해 이미지를 기록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날의 카메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이미지를 만들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속도 그리고 ISO입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주변 환경에 맞춰 조절합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리개를 작게 하거나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밤에 별을 찍을 때는 희미한 별빛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 조리개를 활짝 열고 셔터 속도를 아주 길게 설정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장의 사진에 아주 밝은 물체와 아주 어두운 물체가 동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밝은 전등 옆에 놓인 어두운 그림자를 찍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선명하게 찍기 위해 셔터를 오래 열어두면 밝은 전등은 너무 많은 빛이 들어와 하얗게 날아가 버리죠. 반대로 밝은 전등에 맞춰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두운 그림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둘 다 완벽하게 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폴로 탐사팀이 이 사진을 찍고 싶었다면 다른 노출로 두 개의 다른 사진을 찍어 합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폴로 사진에 별이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찍은 사진의 주된 피사체는 우주비행사 자신들과 착륙선 그리고 달 표면이었습니다. 달 표면은 회색빛으로 보이지만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고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거의 지구의 대낮과 비슷한 밝기입니다. 따라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사진의 핵심인 자신들과 달 표면을 제대로 담기 위해 카메라의 노출 설정을 밝은 달이 환경에 맞추었던 것이죠. 그 결과 달 표면과 우주비행사는 선명하게 찍혔지만 멀리 있는 별들은 카메라에 포착될 만큼 충분한 빛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밝은 전등 옆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말이죠. 카메라가 밝은 대상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희미한 별들은 배경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별을 찍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설정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972년 아폴로 16호에서 지구를 찍은 자외선 사진처럼 40초 이상 셔터를 열어 장시간 노출로 촬영하면 가능하죠. 하지만 이 사진과 같이 지구는 하얗게 날아가 버리지만 배경의 별들은 선명하게 찍힙니다. 결국 어떤 대상에 따라 노출값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카메라는 그렇다 치고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별을 보지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별을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It's an unfathomable blackness, with a texture you feel like you could stick your hand in. The sky is a deep black. 이 말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진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보는데 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 또한 카메라와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홍채가 조리개처럼 빛의 양을 조절하며 동공이 셔터처럼 열리고 닫히면서 빛을 받아들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져 더 많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인간의 눈은 자동적으로 주변 환경의 밝기에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서 있을 때 그들의 눈은 매우 밝은 달 표면과 눈부신 햇빛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대낮에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 동공이 작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동공이 작아진 상태에서는 멀리 떨어진 희미한 별빛이 눈에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우주에 대기가 없다 해도 눈 자체가 밝은 환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별빛은 너무 희미했던 것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는 우주비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강하게 반사하며 우주선 내부에도 밝은 조명이 있죠.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 내부에 있거나 지구의 밝은 낮쪽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눈이 밝은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별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수많은 우주비행사들과 민간인들 또한 모두 똑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며 칠흑 같은 검은색만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음모론자들에게 의심을 품게 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달 착륙 조작설을 낳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 모두 달 표면에서 별을 볼 수 있었다고 기억하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착륙선의 그림자속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착륙선 그림자 속에 서서 눈을 어둠 속에서 충분히 적응시켰을 때 비로소 가장 밝은 별들을 볼 수 있었다 말했죠.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들 또한 지구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을 때, 즉 주변이 충분히 어두워져 눈이 어둠에 적응했을 때 비로소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방에 들어가 몇 분 동안 눈을 어둠에 적응시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공이 커지면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휴대폰 플래시를 켜 눈에 비춰보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지고 플래시 주변의 어두운 부분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눈에 갑자기 들어온 강한 빛에 맞춰 동공을 확 줄였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현상도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번 영상을 위해 자료조사하면서 달에서 넘어지는 우주 비행사들의 수많은 실수담을 접했는데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Jack Schmidt having a few problems. Hang on. Yeah. I told him you were. What? I feel like Bugs Bunny. You heard the beat. 카메라와 인간의 눈이 밝은 물체 때문에 희미한 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주 전체가 어둡게 보이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든 우리의 시선 끝에는 결국 별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말이죠. 우리 은하에만 해도 최대 4천억 개의 밝게 빛나는 천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별들로 인해 밤하늘 또한 눈부시게 밝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같은 질문은 수세기 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고대학자들은 이 질문을 올베르스의 역설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베르스 역설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올베르스 역설의 현대적인 해답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첫째는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빛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138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 이후 빛이 이동해온 거리만큼,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 내에 있는 별들의 빛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에는 별이 있더라도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무한히 쏟아지는 별빛에 의해 우리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주의 팽창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별에서 나온 빛은 파동의 형태인데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편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주 팽창으로 인해 멀리 있는 별빛은 크게 적색편이 되어 에너지와 밝기가 약해지며 심지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예 다른 형태의 빛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처음 탄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방출된 빛의 잔해를 발견한 것이죠. 빅뱅 직후 우주는 뜨거운 플라스마 상태였으며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식으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수소원자를 만들었죠. 이때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며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빛,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인 것이죠. 이 원시적인 빛은 처음에는 매우 뜨겁고 밝았지만 우주가 가속 팽창하며 에너지를 잃고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었지만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적색 편의를 거쳐 지금은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죠.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이크로파를 측정하는 장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주 비행사들이 경험한 칠흑 같은 어둠은 무엇일까요? 버즈 올드린은 검은색이지만 벨벳 같은 희미한 빛이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우주 비행사들의 이러한 묘사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공기 중의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며 밤에도 도시의 불빛이나 달빛 등이 산란되어 완전히 칠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빛을 산란시킬 물질이 거의 없죠.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처럼 밝은 물체에서 오는 빛을 제외하면 우주는 완벽한 어둠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주 비행사들이 경험한 벨벳 같다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주 공간이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에는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성단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도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비록 이들이 직접적인 빛을 내지는 않지만 우주의 구조와 팽창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의 모습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주를 어둡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지각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의 스펙트럼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 우리가 적외선과 마이크로 범위를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흔한 크레이터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구멍들이 수십억 년 전 달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에 형성된 고대 동굴이 무너져 생긴 함몰구역이라고 믿고 있죠. 수십억 년 전 달은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달에는 거대한 화산들이 폭발했으며 뜨겁게 녹아내린 용암들은 강처럼 흘러내려 달 표면을 뒤덮었죠. 용암들은 흐르면서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식으며 용암의 겉부분들은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며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뜨거운 용암들은 계속 흘러 거대한 지하 통로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화산 지역에서 용암 동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굴들은 폭이 수십 미터에 달했으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컸죠. 실제로 하와이의 용암 동굴에서는 길이가 무려 65km가 넘는 거대한 동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구의 중력에 비해 6분의 1에 불과한 달의 중력은 용암 동굴을 훨씬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동굴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도 달에서는 지구보다 무게를 견디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달에 형성된 용암 동굴 중에서 그 폭이 1km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크기는 무려 도시의 몇 개 블록 전체가 통째로 들어갈 만한 엄청난 규모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달 궤도선에 탑재된 고해상도 촬영 장비와 레이저 스캐너 등을 통해 실제로 거대한 지하 동굴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죠. 특히 우리나라의 다누리 탐사선에 탑재된 고감도 카메라는 이 어두운 곳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최근 이 구멍들의 진정한 가치는 그 신비로운 형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피난처 역할에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달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다. 달 표면에는 지구와 같은 두꺼운 대기나 자기장이 없어 우주방사선과 미세운석이 여과 없이 쏟아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태양 폭풍 또한 단 몇 분 만에 달 표면을 뒤덮어버리며 우주비행사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온도 또한 극단적입니다. 직사광선을 받는 낮에는 120도를 훌쩍 넘는 뜨거운 열기로 달궈지며 햇빛이 사라진 밤에는 그 온도는 무려 영하 130도로 곤두박질치죠. 이러한 달의 환경은 인간과 기계 모두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달의 용암동굴은 완벽한 보호막이 됩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용암동굴의 두꺼운 벽과 천장은 치명적인 우주방사선을 차단하며 미세 운석 충돌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죠. 또한 달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는 달리 동굴 내부는 온도를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달남극의 동굴 내부의 온도가 약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고되었죠. 만약 이곳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수만 있다면 복잡하고 값비싼 보호구조물을 만들 필요도 없이 연구실과 거주공간, 심지어 공장시설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섣불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전한지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굴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듀넥슬 로버라 불리는 동굴 탐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로버는 구멍의 가장자리에 도착하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위에 고정된 채 다른 한쪽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며 탐사를 시작하죠. 내려가는 동안 탐사 로버는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 같은 장비를 이용해 동굴 내부를 자세하게 촬영하고 지도로 만듭니다. 독일 대학팀은 다이달로스라 불리는 작고 동그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굴러다니며 탐색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로봇 중 하나는 스위스 공과대학교 팀의 로봇이었습니다. 스페이스 오퍼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달 표면을 뛰어다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흔히 보는 로봇의 바퀴나 다리 대신 뛰어오르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낮은 다리 중력에서 어려운 지형들을 탐사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홀드트랩이라 불리는 크레이터 깊은 곳에 무려 6천억 킬로그램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얼음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곳은 달의 낮은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태양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이라 물이 얼음 형태로 보존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죠. 이 얼음물은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 경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자원입니다.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 둘을 액화시키면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될 수 있죠. 만약 달에서 로켓 연료를 생산해 탐사선에 공급할 수만 있다면 지구에서 무거운 연료를 싣고 가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달에서 더 깊은 우주로 쉽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태양계 탐사를 위한 보급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발사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달 남극 지역에는 헬륨3 또한 풍부합니다. 핵융합 연료가 되는 헬륨3는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으로 인해 달 표면에 쌓여 있으며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죠. 헬륨3 1톤은 50억 달러 가치를 지니며 달 전체 헬륨3의 총 가치는 무려 4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비록 핵융합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달에 널려 있는 헬륨3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또한 달에 존재합니다. 현재 히토류는 휴대폰과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그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지구에서 채굴하는 히토류는 그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특히 히토류의 총 생산의 9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인류가 달 탐사 활동과 달의 거주 구역을 지하에 만든다고 하여도 공급물자나 로켓 등 다른 설비들은 달 표면에다 장기간에 걸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날아드는 운석이 달 표면에 부딪히는 충돌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하죠. 다른 대기층이 사실상 없어 우주 공간의 운석들이 그대로 부딪혀 달 표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운석들이 충돌하고 있어 연구진은 달에 기지를 세운다면 이런 충돌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석 충돌은 약 6,600만 년 전 공룡 시대를 하루아침에 끝낼 정도로 지구 생명체에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약 45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운석 충돌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구의 운석 충돌구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의한 침식과 지질 작용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어 운석 충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 7년 동안 LRO가 촬영한 달의 표면 영상들을 비교해 분석해보니 이 기간에 새로 생긴 충돌 크리에이터가 222개의 운석 충돌 구덩이를 새롭게 찾아냈다고 밝혔으며 7년 동안 새로 생긴 운석 충돌 수치가 지금까지 달을 예측하던 충돌률과 비교해 33%나 많은 것으로 이것은 운석 충돌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번 연구진은 우주에서 날아든 크고 작은 운석들에 의해 달 표면의 위쪽 2cm 표토층이 모두 뒤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에 알려진 수십만 수백만 년과 비교해 훨씬 짧은 8만 100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추정치를 낳기도 하였죠. 달 탐사 궤도선이 관측한 영상들에서 비교적 큰 운석 충돌 구덩이 부분에서 방사형으로 퍼진 얼룩들이 47,000여 개나 관찰됐는데 연구진은 이런 얼룩들이 직접 충돌로 생겨난 파편들의 일부가 초고속으로 분사되어 퍼지면서 생겨났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운석 충돌의 여파로 생긴 2차 충돌의 영향으로 달 표면 표토층은 더욱 자주 새로운 물질로 덮일 수 있고 이 때문에 달에 새로운 표토층이 형성되는 데에는 8만 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죠. 연구진은 미래의 달 기지를 세운다면 이러한 2차 운석 충돌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키도 하였습니다.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의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의 존재를 놓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달에 존재하는 물이 대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과거 아폴로 14호가 달에서 지구로 가져온 암석들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전월에 게재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달 표면 전체에서 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물 분자는 달의 햇빛이 비추는 동안 달의 희박한 대기로 수증기가 떠올라 이동하다가 충분히 차가운 지점을 발견하면 다시 표면에 내려앉는다고 밝혔으며, 그 덕분에 달에는 특정 지역이 아닌 표면 전체의 물이 고루 분포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달에 존재하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쏟아내게 하였죠. 얼음으로 이뤄진 혜성이 달에 물을 전달했다는 이론과 고대 화산 분출로 뿜어져 나왔다는 이론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라이 취한 물리연구소 부연구원은 과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창어 5호가 수집한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고체, 액체, 기체 등 다양한 형태의 유리 물질을 발견했다면서 달이 보기에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지만 실제로는 화산 폭발, 지질운동, 운석 충돌 등 활발한 활동으로 유리가 만들어졌고, 이 유리는 수억 년 이상 달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1에서 2m 아래를 굴착하여 채취한 약 1.7kg의 물질을 지구로 가져온 달 토양 샘플에서 지름 1mm 미만의 조그마한 유리 조각 11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각들은 과거에 달과 운석이 충돌하는 순간 생성되었고, 이후 태양풍을 맞으면서 물을 함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양풍은 수소 양이온이 대부분인 대전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 표면의 산소 원자와 만나면 수산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수산기는 물 H2O 분자의 주요 성분입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유리 조각은 달 표면 전체에 분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최소 3억 톤에서 최대 2,7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발견은 물을 머금은 유리 조각은 단순히 가열하는 방식만으로 현지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마헤시 아난드 교수는 섭씨 100도 정도로 이 유리 조각을 가열하면 유리구슬 안에 있는 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죠. 하나의 알갱이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은 지극히 소량이지만 이것들을 한데 모으면 충분히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헤시 아난드 교수는 미래의 달 탐험가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하며,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는 이번 발견이 인류가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죠. 달 표면은 대낮에 섭씨 123도로 뜨거워 물이 증발하지만 밤이 되면 최저 영하 233도로 차가워져 낮에 기화됐던 물의 일부가 달 표면에 스며들고 냉각됩니다. 특히 운석 충돌 시 발생한 열에너지가 달 표토의 산화규소 성분을 녹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구슬 속에 들어가 보존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마이크로텍타이트가 함유한 물이 태양풍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달 토양에 포함된 산소와 태양풍에 포함된 이온화된 수소 원자가 반응해 생성된 물이 마이크로텍타이트로 흡수된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하였습니다. 마이크로텍타이트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운석 충돌로 형성된 마이크로텍타이트가 물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수년 단위로 서서히 방출되고 사라진 물은 다시 태양풍에 의해 보충되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달의 물 생성 원리를 밝혀낸 것은 물론이고, 달 표면이나 태양계 내 다른 행성에서도 충돌로 생성된 유리구슬을 통해 태양풍으로 만들어진 물이 저장되고 우주로 방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미래 달 개척 시 물 채취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로켓 연료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죠. 달에 유인기지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진 나라들에게는 물 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는 물론이고 호흡을 위한 산소를 추출하거나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달 현지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인 탐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는 달의 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해답을 일부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태양계에 있는 화성과 소행성 그리고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옛날부터 경이로움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며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왔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성 주위에는 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우주 탐사역 사상 인간이 유일하게 도달한 천체이기도 하죠.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는데 첫 관문이 되어준 달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이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의 생성 과정 중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거대 충돌설입니다. 지구가 탄생된 지 약 2천만 년 정도 되었을 때 달은 미행성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잔해들이 뭉쳐 달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가설은 달의 구성 성분과 공전 궤도의 상이함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과학자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이 항상 같은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면을 달의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는 반대편인 달의 뒷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인 루나 3호가 달의 뒷면을 촬영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실제로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69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비록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한 첫말입니다. 이것으로 소련과의 계속된 우주전쟁에서 승기를 거머쥔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폴로 17호가 1972년 마지막으로 달에 다녀온 지 50여 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6년 이후부터는 달에 지속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단순히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데 있었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를 지속적으로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이름은 아폴로 계획에 맞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달의 유인 탐사 및 우주기지를 확보하는 루나 게이트웨이로 달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면서 달을 전진기지로 삼아 장기간 체류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 화성에 최초로 우주인을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것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의 나사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21개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까지 참여하여 연계된 거대한 다국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지난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서명하면서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를 달에 보내며 본격적인 달 탐사 경쟁에 합류하기도 하였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3단계로 구성된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나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하며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는 연료 누출 및 태풍 등 4번의 지연에도 포기하지 않고 5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키며 인류 역사상 최강 우주발사체인 SLS 로켓에 실험용 마네킹을 태운 무인우주선 오리온을 실어보내며 달 궤도를 탐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1단계 발사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앞서 비행 궤도 등을 시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우주비행의 진행 과정은 사람이 없는 무인우주선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주비행사를 실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호는 비행사가 탑승해 달까지 날아가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미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오리온 우주선에는 인간 대신 남녀 모형의 마네킹이 탑승하여 전체 비행 과정에서 흡수되는 방사선 수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우주선을 싣고 우주로 나가는 로켓은 나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인 SLS 로켓입니다. 총 길이 98.1m인 이 SLS 로켓은 32층 건물 높이로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낸 세턴5 로켓보다 길이는 12m가량 짧지만 최대 추력이 3,991톤으로 나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이는 발사 시 출력의 약 75%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부스터 로켓이 역대 최대 최강으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단계의 성공은 나사가 계획한 2024년 유인 달 탐사 이전에 진행되는 SLS 로켓의 유일한 무인 테스트 비행으로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때문에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비행사를 배치하기 전인 이번 비행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수정이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죠. 아르테미스 1호의 오리온 캡슐은 달 뒷면 넘어 약 64,000km까지 도달하며 42일간의 임무기간 중 약 210만 km를 비행하였으며 과거 아폴로 우주선이 여행한 거리보다 훨씬 더 먼 45만 km 거리까지 여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우주인 4명이 탑승한 오리온 우주선은 2024년 11월 지구를 떠나 10일간 달 궤도를 비행한 후 귀환하는 아르테미스의 두 번째 테스트 미션이며, 그리고 2025년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마침내 53년 만에 다시 인류가 달을 밟게 되는 것이죠. 아르테미스의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여성을 주축으로 구성된 우주비행사들을 달 남극에 착륙시켜 6일 동안 달 표면에서 과학 탐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같은 계획까지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써여지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냥 달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달에 우주정거장을 짓고 2031년 이후에는 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발판 삼아 인류를 달에서 화성으로 보낸다는 계획으로 확장시키려는 구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하고 심지어 달의 우주기지까지 구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달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과 향후 화성으로 가는 심우주 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광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헬륨3와 히토류 등 값비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달에는 1g의 핵융합만으로 석탄 40톤어치 에너지를 내면서 방사성 물질을 내뿜지 않는 꿈의 연료인 헬륨3가 약 100만 톤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달에 있는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온다면 지구 전체에 약 1만 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서 채취할 수 있는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서는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인 반면 달에서는 상당량의 히토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달을 심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면서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우주선을 더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결국 중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달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것인 거죠. 그리고 60여 년 전에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펼쳐졌던 우주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와 소련의 스푸트니크 계획 등 우주 개발이 가속화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21세기에 펼쳐질 우주 개발 또한 미국과 중국의 우주기지 건설에 대한 경쟁으로 달 탐사에 대한 빠른 발전과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7、6、5、4、3、2、1，点火！点火！起飞！起飞时间：动4时3度分21秒，发动6毫秒。 중국은 지난 2007년 중국 최초의 달 궤도선 창어 1호를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달을 향해 왔으며, 2019년에는 중국의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창어 5호는 월면 시료를 채취한 뒤 지구 귀환에 성공하기도 하였죠. 중국은 창어 우주선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2030년 내외 중국 또한 달의 우주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달 탐사를 통해 달의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달 기지를 이용한 다른 행성 및 심우주 탐사 계획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인류의 목표는 다시 더 먼 우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기업들은 더 나아가 화성 정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영화에서만 상상했던 우주정복 시나리오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지구궤도 너머로 인간의 거주 영역까지 확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몇 년 후 다시 달을 밟게 될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인류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나사와 다국적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도가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달의 남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탐사를 추진 중인 곳이었죠. 달의 남극은 그동안 인간이 만든 물체로는 한 번도 닿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3일 인도에서 쏘아올린 착륙선 비크람과 조그마한 탐사차 프라그얀이 착륙선에서 내려와 달의 남극 주변을 탐사하기 시작하였죠.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달의 남극에 인도의 탐사선이 착륙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탐사하지 못한 가장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곳인 달 남극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린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인도의 탐사선은 이미 역사적인 임무를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리안 3호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달 착륙에 성공한 네 번째 나라지만 태양 그림자에 가려져 미지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던 달 남극에 착륙한 첫 번째 나라이자 인류 최초로 성공한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1966년 구소련의 루나 9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이후에도 달 탐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50년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달 탐사의 난이도는 낮아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것도 벌써 54년 전인데 왜 지금에야 달 남극에 착륙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그리고 달의 남극이 가진 어떤 점들이 이들을 그토록 사로잡은 것일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찬드라얀 3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그토록 모든 국가들이 달 남극에 대해서 탐사하고 싶어하는 이유와 인도의 탐사선이 달 남극에 착륙해서 발견한 미스테리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2023년 7월 14일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은 8월 5일 달 궤도에 진입했고 착륙선은 8월 23일 달의 남극 부근 남위 69도 지역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찬드라얀 3호는 인도의 세 번째 달 탐사선이었습니다. 무게 1.75톤의 착륙선 비크람과 무게 26kg의 탐사차 프라그얀에는 지진 계측기와 레이저 반사판 등 6가지의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탐사 로버 프라그얀은 달의 낮 기간인 14일 동안 태양 전지를 동력으로 이동하며 물얼음과 헬륨3 등의 자원들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 착륙일을 23일로 정한 것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달의 낮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 뜻하고 있으며 착륙선의 이름은 인도의 나사라고 불리는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의 설립자인 비크람 사라바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 로봇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뜻하는 프라기안으로 이름 붙여졌죠. 이번 착륙은 2019년 달 착륙에 실패한 찬드라얀 2호 이후 4년 만의 재도전이었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달 남극 약 30km 상공에서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죠. 이날 달 착륙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돼 전 세계에서 700만여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찬드라얀 3호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관제센터를 지키고 있던 연구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 또한 인도의 성공적 달 남극 착륙을 기념해 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인도의 찬드리안 3호의 달 착륙 현장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도의 달 착륙을 축하하였죠. 이곳은 지금까지 그 어떤 우주선이 도달한 지점보다도 가장 남극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인도의 달 착륙 성공은 일본과 러시아가 동일한 지역에 착륙하던 중 실패한 이후 성공한 것이어서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하였죠. 비크람 탐사선은 착륙 이후 프라그얀 지상 탐사 로봇을 가동시키며 달 남극 탐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의 바퀴를 가진 탐사 로봇 프라기안은 달 표면을 탐사하며 13일 동안 100m 정도를 이동하며 남극 표면에 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탐사선 비크람은 달 남극 토양의 기온 등을 관측하였죠.
달의 남극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착륙선 비크람은 탐사선에 탑재된 탐침 장비를 통해 달 토양을 파헤치며 달 토양으로 센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양 온도가 신기할 정도로 내려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습니다. 달 표면에서는 측정 온도가 영상 60도 이하였지만 불과 8cm 아래로 들어가자 영하 10도로 떨어진 것이었죠. 달 남극의 온도 측정 결과는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달에서는 밤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 남극은 낮에도 추울 것으로 생각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달 남극의 온도는 그동안 과학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온도였습니다. 과학계는 놀라워하며 한편으로는 기대하였습니다. 이번 인도가 확인한 달 남극의 토양 온도를 통해 향후 달 탐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죠. 하지만 인도의 탐사 로봇에게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무인 탐사선 찬드라얀 3호는 1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탐사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태양 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달의 밤이 찾아오면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약 2주일에 걸친 달의 긴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달의 자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달 탐사 로버인 프라그얀의 속도는 초속 1cm의 속도로 이동하며 탐사하였습니다. 착륙 4시간 후 착륙선에서 내려온 탐사차 프라그얀은 3m 앞에 있는 4m 크기의 충돌구에 맞닥뜨려 로봇의 이동 경로를 조정해야만 했죠. 찬드라얀 3호는 지진계로 달의 지진 활동을 측정하며 황을 비롯한 알루미늄과 칼슘, 크롬철, 망간, 산소, 티타늄, 실리콘 등의 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강한 유황이 발견되었죠. 달의 유황이 발견된 것은 이곳에 물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산 활동 등에 의해 표면으로 나온 유황이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햇빛에 노출되어 얼음이 녹으면서 방출됐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죠. 찬드라얀 3호의 주요 임무는 물로 된 얼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달 남극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물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어 왔죠. 만약 물이 있다면 식수와 산소는 물론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화성과 태양계 외행성들보다 더 깊은 우주 탐사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찬드라얀 3호의 주요 임무 또한 얼음과 기타 요소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달의 극지에는 영구 음영 지역이 존재합니다. 달은 지구와 달리 수직에 가깝게 자전하고 있죠. 달의 자전축은 1.5도만 기울어져 있어 달에서는 태양빛이 항상 수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극지방에 있는 분화구 안쪽에는 태양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 과학자들은 여기에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해왔습니다. 달의 극분화구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인도의 찬드라얀 1호 임무였습니다. 달에 물이 있다는 가설은 1960년부터 있었으며 실제로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아폴로 임무의 우주비행사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분석을 위해 가져온 샘플은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브라운 대학의 연구원들은 새로운 기술로 달 샘플을 재검토하고 유리질 구조의 암석인 화산 유리 마이크로비드에서 수소를 발견하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물얼음 자체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 얼음이 있다면 달의 북극과 남극에 있는 분화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분화구는 태양에서 발산하는 직사광선을 전혀 받지 않도록 그늘이져 있어서 매우 추운 곳으로 태양계 전체 중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한 곳이라 예측하였죠. 이곳은 얼음이 쌓이는 완벽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화구를 촬영한 콜드트랩 이미지는 너무 어두워서 해상도가 너무 낮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달에 물얼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2009년 10월 나사가 텅 빈 로켓을 달 남극 분화구에 의도적으로 충돌시킨 실험에서 처음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달 궤도에 진입한 찬드라얀 1호는 탐사선에 탑재된 나사의 광물학 플로터에 의해 달 표면을 촬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년 과학자들은 달에 얼음과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루나 프로스펙터호는 수빅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달의 남극에 있는 음영 환상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었죠. 이곳은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영하 200도가 넘는 영구적인 그늘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달 남극의 수빙은 태양 복사에 오염되거나 지질학적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초기 태양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였죠. 달의 화산 활동과 회성 및 소행성들이 지구로 가져온 물질들로 인해 지구의 해양 기원에 대한 단서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응용물리학 실험실의 행성과학자인 브렛 데네비는 이 물은 생명체를 부여하는 화합물이 어떻게 태양계에 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흥미롭다며 어떤 나라라도 이 물을 마스터하기만 한다면 로켓 연료를 만들거나 우주 비행사를 위한 호흡 가능한 공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말하기도 하였죠.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또한 달 남극의 분화구 내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의 영구 음영 지역에 있는 분화구 내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광학 촬영한 것은 달 탐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누리호가 촬영한 셰클턴 분화구의 내부 모습은 태양빛이 들어오는 달의 다른 분화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섀도우 캠의 첫 사진에서는 물이나 얼음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다누리호가 촬영한 이 셰클턴 분화구는 21km로 비교적 작은 규모라서 사진에 찍힌 지역에서는 설이나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분화구에서 온도가 낮은 특정 지점에는 설이나 얼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죠. 달의 남극은 착륙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류가 달에 닿은 지도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달은 여전히 인류가 쉽게 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 러시아가 쏘아올린 루나 25호는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일본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하쿠토 R 미션의 달 착륙선 또한 달과 충돌해 통신이 두절됐으며 2019년에도 이스라엘의 민간 달 탐사선 베레시트와 인도의 찬드라얀 2호기 또한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50년 전 기술로도 성공했는데 인류는 왜 아직도 달 착륙에 애를 먹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반세기 전과 지금 달 탐사에서 가장 다른 착륙 지점에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달 착륙선은 주로 달의 적도 부근에 착륙했죠. 당시에는 달이라는 가까운 존재에 누가 먼저 닿는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착륙 난이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50년 전에는 평지가 많고 밝은 달의 적도 부근이 착륙지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달 탐사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착륙하는 순위를 경쟁하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달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달의 남극이 달에서 가장 착륙하기 까다로운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달의 남극은 크레이터가 많아 험준하고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하며 만들어낸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 확보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또 있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죠. 달에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착륙 속도를 섬세하게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우주선의 지구 착륙은 대기권을 이용해 감속하지만 달의 대기권은 극히 희박해서 착륙 전 감속하기 위한 엔진을 점화시키는 다량의 추진제에 달려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달 표면에 곧바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도는 지난 실패에서 개선점을 찾아 찬드라얀 3호를 설계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의 자세 보정 범위를 늘리고 달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착륙선이 버틸 수 있도록 탐사선의 다리를 보강하였죠. 이에 인도의 나사라고 불리는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는 마지막 순간에도 착륙 지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연료량을 늘렸으며 2개였던 태양전지판을 4개로 늘렸습니다. 태양전지판은 착륙 후 착륙선이 넘어져도 한쪽 면이라도 태양빛을 받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착륙 직전 공포의 15분이라고 불리는 달 착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착륙 지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면서 연착륙하는 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다해왔죠. 인도의 이번 성공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찬드라얀 3호 미션에 소요된 예산은 약 960억 원이었습니다. 인도의 우주 개발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를 추구하였죠. 이것은 러시아 탐사선 루나 25호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인건비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인도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실력면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인도의 초저예산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달 남극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인도의 달 착륙선과 탐사 로봇은 길고 추운 달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였습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14일 주기로 바뀌면서 햇빛이 없는 남극의 밤은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길고 혹독한 달의 밤을 견디려면 보온장치를 달거나 더 내구성이 있는 부품을 사용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과 탐사선의 무게 등 복잡성이 커져서 찬드라얀 3호에는 보온장치를 추가하지 못했죠.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는 이런 장치 없이 비크람과 프라기안이 달의 밤을 이겨내길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방향으로 태양전지를 맞춘 채 휴면 모드에 들어간 찬드리안 3호와는 더 이상 교신을 이뤄질 수 없었죠. 인류 최초 달 남극에 착륙한 찬드리안 3호는 달 남극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번 탐사 활동에서 가장 큰 성과는 달 남극의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측정 결과 달 표면 아래 8cm 깊이의 토양 온도는 영하 10도인 반면 달 표면은 예상보다 높은 영상 60도 이하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8cm 간격을 두고 60도라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일 정도로 달 표토의 열전 도률이 극히 낮다는 걸 뜻하였습니다. 이번 탐사 활동은 미래의 유인 탐사에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달의 지하기지를 구축할 경우 지표면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에 대해서조차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달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검증한 이후 인류는 화성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한 준비는 지금도 단계별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달은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달의 첫 발자국을 살포시 남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은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달 착륙을 시도한다면 크게 다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달 표면 사진과 실제 우주비행사들의 경험담을 통해 달에 도사리는 위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달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과 인류가 달에 착륙하게 될 경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우면서 인류에게 제일 친숙하며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천체인 달. 어렸을 때 상상으로 생각했던 떡방아를 찢는 토끼는 없지만 달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우주복으로 아무리 몸을 보호하더라도 이 물질들은 꾸준히 우주비행사들을 괴롭혀왔죠. 달에서 가장 무서운 물질의 정체는 바로 달 표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먼지들입니다. 달에도 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 레골리스라고 불리며 표면의 암석 부스러기와 먼지로 된 퍼석퍼석한 물질들의 층입니다. 달의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먼지 입자들의 크기는 지름이 대략 10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작으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하게 이루어진 먼지들인 것입니다. 지구의 미세먼지와 비슷한 매우 작은 크기라서 달 탐사선과 우주인이 착용하고 있는 우주복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먼지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운석 충돌이 달 표면의 암석들을 반복적으로 충돌하면서 암석들이 부서지고 녹아 작은 유리 조각과 같은 광물 파편이 생성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달의 토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암석이 깨져 작은 알갱이가 되면 비와 바람으로 침식이 되어 표면과 모서리 등이 둥글게 변하지만 달에는 대기나 자기장이 부족해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토양과는 달리 자연적인 침식작용이 없어 파편들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물 또한 없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달의 먼지 악마들은 아주 작은 크기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뾰족한 것들이 기계장치에 침투하게 되면 탐사선과 우주복의 생명장치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헬멧이 긁혀 시야를 방해받기도 하고 의뢰장비가 부족한 우주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자칫 잘못해 들이마실 경우 심한 재채기와 목 통증, 눈물이 나는 증상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에 달라붙으면 태양빛으로 동력을 얻는 탐사기기의 발전 효율 또한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가 흡입하게 될 경우 성면이나 화산재를 마신 듯한 영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죠. 달에 발을 디딘 한 우주비행사는 달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달에 있는 먼지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달 먼지에 노출되게 되면 폐와 뇌 세포의 DNA 손상 같은 엄청난 유독성 반응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에게 이토록 유해한 물질인 달 먼지는 제거하려고 해도 완벽한 제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작고 날카로운 먼지들은
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의 힘으로 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우주비행사들의 우주복에 들러붙기도 해서 더 위험합니다. 나사는 이 골칫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월면토 제거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죠. 먼지 제거 시스템은 EVA 중에 지속적으로 켜져 먼지가 묶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우주비행사가 우주복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것을 발견했을 때도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날카로운 먼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먼지 자체도 치명적이지만 정전기 또한 위험성이 큽니다. 나사는 먼지의 정전기도 문제가 되다 보니 다른 해결 방법도 고안해내었죠. 정전기 방지에 최적화된 친칠라 털에서 영감을 얻은 전도성 섬유와 UV 복사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충전 브러시 등 공통적으로 전하를 사용해 먼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태양풍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정전기는 인체와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정전기는 간단한 마찰로도 쉽게 발생합니다.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한쪽에 마이너스 전기가 이동합니다. 즉, 그 접촉한 경계면에서 전하가 이동하며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달의 정전기 또한 태양에 노출된 달의 측면에는 먼지 입자가 엑스레이와 자외선에 노출되어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먼지 입자 표면에는 양전하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차단된 쪽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태양풍에서 전자를 흡수하여 음전하를 띠는 것입니다. 이 입자의 양전하와 음전하는 달 표면의 정전기 전위를 생성하여 낮에는 10에서 20V, 밤이 되면 마이너스 200에서 3800V에 이르게 됩니다. 달의 먼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먼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열과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받아 입자가 대전되고 더 끈적거리게 되며 심지어 달 공중으로도 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달에는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달의 극지방에 숨겨져 있는 얼음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달에 어떻게 얼음이 있을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달 표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얼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극지방을 조사하던 나사의 탐사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가장 큰 분화구에서 발견되었죠. 그리고 10년 후에는 달 북극에서도 얼음을 탐지하였으며 오늘날에 추정하기로는 무려 수천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는 달은 실제로도 얼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얼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달 분화구의 경사면에 있었습니다. 달의 분화구는 움푹 들어가 있어 수백만 년 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 사각지대는 햇빛이 닿지 않은 상태로 수백만 년 동안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은 달 표면을 관측하면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달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달 부분의 표면 온도가 섭씨 127도를 기록한 반면 달 그림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영하 240도까지 내려가죠. 이것은 얼음으로 둘러싸인 엔셀라두스의 표면과 같이 얼음이 생기기에 충분할 수준의 매우 낮은 온도인 것입니다. 달의 기울기는 황도면에서 약 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물을 함유한 혜성이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극지방 분화구에 물이 모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사가 낮은 분화구 일부는 낮에도 햇빛을 보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며 얼음은 사라지지 않고 비교적 따뜻한 시간대에도 얼음인 상태로 남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다 보니 열을 분산시키기 어려워서 달의 표면이라도 온도가 각기 다른 것이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햇빛이 내리쬐는 표면은 120도가량 될 만큼 온도가 높은 반면 그 옆 그늘진 분화구에서는 영하 210도를 유지하며 얼음이 그대로 증발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 남극의 온도는 영하 238도에 이르고 북극 분화구만 해도 영하 247도에 달합니다. 달에 있는 얼음을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자원이 되겠지만 사실상 달의 전기 때문에 수집 또한 어렵습니다. 달에는 최대 수십만 볼트에 이르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이온과 전자들을 달에 충돌시키며 달극지방을 수평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표면과 크고 작은 분화구 구덩이에 부딪히게 됩니다. 양전하 이온보다 1000배 가벼운 음전하 전자가 분화구 내부 벽과 바닥으로 돌진하면 표면에 음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이온보다 먼저 돌진하면서 전하의 차이가 형성되어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화구 바닥과 내부 벽에는 음전하가 생성되지만
양전하를 띤 이온이 전기장으로 구동될 때까지 위쪽에는 양전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대단한 전압을 가진 전기가 생성되어 이것이 먼지와 결합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정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 요소들은 우리가 극지방을 탐사하게 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도 달의 위험에서 우주 비행사를 보호해주는 우주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주 비행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복의 휴대용 생명 보조 장치 PLSS는 배낭과 비슷하며 산소를 공급하고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등 우주 비행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PGS는 비행사에게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 진공 상태에서 생명을 지켜주고 잔해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려면 신중을 기해하듯이 달에 들어가려면 달이 내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니 우주복은 치밀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기가 많은 달에서도 우주 비행사가 감전을 당하지 않은 이유도 우주복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복은 전기를 방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험 요소들을 막아주는 우주복은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는 걸까요? 우주의 위험에서 인간을 구하는 우주복은 사실 노후될 만큼 노후되었습니다. 실제로 우주복은 70년대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위해 디자인되어 현재까지 수리하고 관리하면서 사용되어 왔죠. 우주복을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자본금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미션과 함께 우주복 생산업체와 계약을 거치면서 40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우주복을 맞이했습니다. 약 40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올 만큼 오래 걸린 이유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뎌야 되기에 많은 연구와 자본이 뒤따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자인에만 자그만치 2억 2,800만 달러 계약까지 체결하며 많은 공을 들여야 했죠. 새롭게 개발한 우주복은 기존의 우주복보다 가볍고 유연한 소재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기존 우주복의 특성은 놓치지 않고 극한의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우주복의 특성에 현대화가 추가된 것이죠. 원래의 우주복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며 그 무게만 소형 냉장고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장비의 무게만 80kg 정도로 웬만한 성인 남자의 버금가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감을 견디고도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 환경에 맞춰서 설계되어 공기 기압과 지구 중력의 작용에 알맞게 제 형태를 유지시키지만 달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우주복 없이 맨몸으로 달에 뛰어든다면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달에서는 몸이 부풀어 올라 사망할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곳곳을 순환하는데 중력이 없으니 혈압이 모두 같아지게 되고 결국 머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며 붓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지만 가시가 돋은 장미처럼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달 정찰 궤도선인 LRO 탐사선이 수집한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 달의 놀라운 광경들 중 일부를 재현한 영상입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실제 사진들을 보며 우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리엔탈레 분지입니다. 오리엔탈레 분지는 거대한 다중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화구로 이 분화구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소행성들과의 무수한 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세클턴 크레이터입니다. 세클턴 크레이터는 달 남극에 위치한 크레이터인데요. 이곳은 하루의 80% 이상의 시간 동안 그늘이 지는 곳으로 나사의 달 기지 건설의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꼽는 장소입니다. 아이트켄 분지입니다. 이 거대 크레이터는
지름이 2,500km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크레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비 75km, 높이 800m의 마핑 마운드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달을 관측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티코 분화구입니다. 티코 분화구는 달 표면에서 유명한 충돌구 중 하나로 직경이 약 85km에 달합니다. 아리스타르코스 고원입니다. 이곳은 달에서 가장 밝은 지형 중 하나로 대부분의 달 지형보다 거의 2배의 알베도를 가지고 있으며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충분히 밝으며 대형 망원경으로 본다면 유난히 밝게 보이는 지형입니다. 함소자리 리트로 계곡입니다. 이곳은 달의 계곡으로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의 착륙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달의 북극입니다. 우리 우주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주 공간이 진공이라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지구상의 공기처럼 음파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리는 우주 공간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보낸 다양한 탐사선은 천체로부터의 무선 방출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전자기 진동을 기록하고 이를 인간의 청각 범위 내의 소리로 전송할 수 있는 천문 간섭계라는 특수 장비를 설계하였죠.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흥미로운 소리들을 함께 들어보시죠.